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투자 공정미 CSF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송영민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수업에 대한 진행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고요. 오늘 이제 오버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어, 이메일 어드레스가 지금 여기에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이메일 어드레스 외에 여러분이 하나를 더 기억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ymsong 숫자 81 그다음 클래스 class gmail.com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홈워크를 이쪽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메일들하고 막 섞이다 보면 홈워크가 제대로 잘 검사가 안 돼서 확인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이 숙제를 냈는데도 제가 확인을 못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제가 매일 이메일 받아서 핸들링을 해야 되는 이메일이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놓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ymsong81 class@gmail.com으로 여러분이 숙제가 있으면 그거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숙제든지 간에 그냥 워드로 작성을 하시든 아니면 수기로 작성을 한 거를 스캔을 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편하신 대로 작성한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하면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렉처를 2주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하고 그다음 다음 주까지 해서 제가 렉처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원래는 6주가량 하던 것을 4주로 바꾼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실험을 할 건데요. 이 실험은 아직 미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학기 전부를 다 온라인 강의로 해라라고 확정이 되면 그 경우에는 실험 과목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실험을 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다른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지금 제 홈페이지에 여기 렉처 부분을 보시면 거기로 들어오시면 저희 수업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거기에 패스워드가 프로세스 2020 치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유튜브 링크와 그 다음에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파일이 없으면은 유튜브 링크의 안에 들어가서 맨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아마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텐던스는 댓글을 달아서 여러분이 봤다는 것을 확인하는 댓글을 다시면 되고, 그 다음 지금 그레이딩이 이 30%가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프리 리포트.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대략 한 15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적절히 가감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프리 리포트는 4주에 걸쳐서 여러분이 각자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3주차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번 주가 첫 주고요. 다음 주 다음 주에 월요일에 숙제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리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있습니다. 파이널 리포트는 여러분이 실험한 것에 대한 거를 내는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현재 프리 리포트와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 파이널 리포트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프레젠테이션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올려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디퓨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그래서 데피니션부터 디퓨전이 어떤 건지, 그 다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메커니즘, 그 다음 여기에 이용되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 그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 그 다음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래프
아니면 테이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 문헌들을 통해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디퓨전을 하는 그 장비가 어떤 장비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한 설명 같은 걸 하거나 어떤 그 수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혹은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디퓨전이라는 걸 했을 때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측정하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파일들도 이그젠플로 업로드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리리포트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첫 페이지에는 프리리포트 하는 것의 제목, 지금은 그 프리리포트가 뭐로 정해져 있었죠? 지금 보시면 크리스탈 그로스, MB, MOCVD, 그다음 억시데이션 이렇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MOCVD라고 했지만 이제 크리스탈 그로스, 작년에는 MOCVD 하나, MB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제목이 MOCVD인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 하나의 토픽에 대해서 제목을 쓰고 그다음 introduction, principle, 그다음 reaction mechanism, 뭐 component, 그다음 구성, 그래서 MB와 MOCVD의 뭐 장단점, 그다음 마지막 이 레퍼런스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레퍼런스를 쓰지 않으면은 그냥 누군가 거를 또 베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레퍼런스를 꼭 기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그 대략 3페이지라고 했는데 3페이지를 꼭 그 채울 필요는 없고 한 2페이지만 해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은 보통 학생들이 숙제로 내는 걸 보면 한 4-5페이지 정도를 제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파이널 리포트는 어떤 형태냐면 이런 논문과 같은 형태입니다. 제가 조금 지워놨는데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그 포함이 되어 있으면 완전히 다 벗겨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 실험한 거의 큰 주제. 그래서 이거는 트랜스미션 라인 메저먼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P-타입 갈륨 아르세나이드에 대해서 오믹 컨택을 했다. 뭘로 했냐? 니켈, 타이타늄, 플래티넘, 타이타늄, 플래티넘, 골드 조합을 이용해서 했다.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학기에 실험을 어떤 주제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P타입 갈륨 아르세나이드에 대해서 TLM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갈륨 나이트라이드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지면은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논문과 같은 형태로 해서 여러분이 지금 대학원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내용도 배우지만 실제 실험을 하고 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서 논문을 쓸 텐데 그것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에서 내는 숙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에 이제 우리가 왜 이 실험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 실험을 한 게 있겠죠. 요 앞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을 하는 준비를 했고 그래서 실제 측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 마지막에 experimental result로 뭐 온도에 따른 샘플들의 뭐 어떤 현상 뭐 특징을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걸로 커브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값들을 유출을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TLM이라는 걸 하면 Specific Contact Resistance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가 어떤 걸 나타내냐면 이 물질이 지금 저항이 얼마나 되는구나. 그걸 이제 단순히 옴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옴 스퀘어 센티미터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걸 서술하는 데에는 이론적인 배경도 있고 다른 논문에서부터 발췌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를 꼭 잘 작성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실 프레젠테이션, 프리리포트 그리고 파이널 리포트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난 시간에 제가 각자 어떤 주제로 발표할 건지를 정했어요. 그죠? 정했는데 이거를 이제
할 때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총 13명이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인원이 22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22명으로 늘어서 남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계속 여기에다가 지금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출석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정석훈 있고 정지원, 주원빈, 김상현, 황병천 여기까지 있고 지금 한 명이 비어 있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정철, 신효섭, 이혜원, 그다음 이광훈 있고 이현정, 미라, 라흐만, 최영균 있고 그다음 없는 사람이 최영균은 지금 수강 철회를 한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오케이. 네, 지금 그래서 최영균 학생은 현재 빠진 걸로 X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럼 지금 남아 있는 학생들이 한혜성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이라는 학생, 그 다음 김성훈 학생, 그 다음 박준수, 그 다음 계속 좀 더 있네요. 좀 지워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지우고 여기에 추가로 서지민 학생, 김래영 학생, 김정훈 학생, 강경목 학생, 그 다음 김민재 학생, 그 다음 최민호 학생. 이렇게 해서 지금 총 22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명 비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각 주제당 약 3명 정도가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 학기에 할 때는 그러니까 작년이랑 재작년에 할 때는 각 주제당 2명 정도씩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명이니까 조금 더 늘어난 거긴 한데 어쨌건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각 사람들이 발표 준비하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상호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 어떤 유튜브 채널을 하나를 열 거예요. 유튜브 그 링크를 하나 개설을 할 거예요. 그 for student 이거를 제가 공유를 하면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댓글 형태로 여러분의 동영상 링크를 거시면 됩니다. 동영상 링크를 거시면 그리고 그 댓글에다가 또 모든 학생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댓글에 대댓글로 그 학생에게 질문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황이 원래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예전엔 발표를 하고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그걸 바로바로 답을 하거나 만약에 답을 하기가 어려우면 그 다음 주에 보충 자료를 더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상황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질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답을 쓰는 걸로 대댓글로 해서 그 여러분이 그 답을 적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보충 자료에 대한 링크를 걸어서 그걸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게 수강 변경을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이 좀 더 바뀌기도 합니다. 바뀌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바뀌는 거는 바뀌는 거에 따라서 계속 그때그때 그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그렇지만 최소한 발표하기 직전까지 아마 여러분 지금 수강 변경 정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그 사항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할 때도 바뀌는 변동사항이 있어서 약간씩 여러분을 발표하는 게 그 명수가 변화가 되기는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 8개의 토픽에 대해서 각 토픽당 한 3명 정도의 학생이 각자 별도로 준비한 동영상을 각 주차에 올리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짜로 보자면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업로드되는 날짜가 3월 18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첫 주고 둘째 주가 3월 23일 주고 셋째 주가 3월 30일. 그래서 3월 30일, 그다음 4월 1일, 그다음 4월 6일, 그다음 4월 8일, 그다음 4월 13일, 4월 15일, 그다음 4월 20일, 그다음 4월 22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월 30일 원래 강의 시간이 10시 반이니까 그 전에 이 3명 이광훈, 정석훈, 서지민 학생이 이 자료를 올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 유튜브 링크에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고, 다만 제가 매번 확인을 해서 바로바로 답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모아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거나 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세미컨덕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히스토리와 그다음에 헤테로스트럭처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헤테로스트럭처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반도체 소자가 대체로 여러분 실리콘 디바이스를 많이 상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많이 발달하고 있는 전자수자, 하이스피드 전자수자나 아니면은 그 다양한 광수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 헤테로스트럭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테로스트럭처의 그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그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의 발전 방향도 대략 이런 형태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는 그냥 그 일반적인 얘기죠. 그 세미컨덕터 발전이 그 1940년대에 그 먼저 First Electronic General Purpose Computer ENIAC이라고 해서 ENIAC이 만들어졌죠. 이거는 구성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7,468개의 베큐um 튜브 거의 30톤에 해당하는 그 무게와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It could multiply two 10-digit number 40 times per second.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 그 이제 1945년에 전쟁이 끝나죠. 그러면서 그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리고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점차 다른 데로 예전에 핵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피직스 릴레이티드 되는 일들을 하다가 조금씩 바꾸는데 그때 나타나는 게 1947년의 트랜지스터입니다. The fundamental building block of modern electronic device, 트랜지스터. 그래서 얘가 그 어떤 역할을 하죠? 렉티파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앰플리피케이션을 하죠. 그러면서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베큐um 튜브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사이즈가 작게 되고 그 다음에 로우 파워 컨섬션이 가능하고 그 다음 10 times faster 그 10배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격적인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뭔가 계산을 많이 해야 되거나 빨리 해야 되거나 하는 거에 대한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처음에 개발했던 샤클리랑 발딘이랑 브래튼이 그 1956년에 그 트랜지스터 이펙트를 발견했다라는 공로로 노벨 프라이즈를 수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했던 거는 놀랍게도 지금 사용하는 실리콘은 아니고 저머늄 블럭으로 했었고요. 저머늄 블럭에다가 간단한 형태의 베이스와 에미터, 콜렉터 구성이 되게끔 돼서 포인트 컨택으로 트랜지스터를 만든 게 되고요. 이게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 첫 번째로 발렙에서 만들었던 그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계속 발전을 해서 어떤 사람은 학교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승승장구를 달리기도 하고 뭐 이런 발전을 거듭을 하게 되죠. 트랜지스터는 어원으로 보자면 트랜스퍼 레지스터라는 게 되는데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a small current at the base terminal can control or switch a much larger current between the collector and emitter terminal. 그래서 원래는 여기 요쪽 여기에서 이제 결국 전류의 양을 우리가 원래 그냥 투 터미널 디바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rectifying이나 아니면 amplification 이런 게 가능하게 되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전자회로에서 IV 커브가 개요는 어떻게 되죠? 그냥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더 올라가고 이렇게 더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레벨을 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 온, 오프 이런 상태를 결정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특성이 매우 독특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반도체 기술이 점점 더 발달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의 지금 생산량으로 보면 이게 예전 통계 자료긴 하지만 그냥 밀을 생산해내는 것보다 무려 5,700배 정도로 많은 양을 할 수 있고 이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세미컨덕터 프로세스가 발달을 했기 때문이고요.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죠? 반도체 웨이퍼 내에서 잘게 조각을 내가지고 여러 개로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개가 만들어지고 이런 매스 프로덕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BJT 형태가 아니라 FET, 필드 이펙트를 이용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압을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조합으로 만들어진 마스펫이 1959년에 개발이 되면서 이게 이제 어떤 일을 가져오냐면 칩의 디멘전도 줄어들게 됩니다. 칩의 디멘전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 마스펫이 NMOS, PMOS가 합쳐진 이런 CMOS 형태로 되면서 점점 더 라지 스케일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해지고 기능도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고요. 이런 일들이 발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 그냥 오버뷰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1960년대로 가면서 이 CMOS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하게 되고 우리가 통상 논문에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용어를 많이 쓰냐면 CMOS 컴패러블 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공정을 여러분이 개발을 했는데 그 공정이 CMOS 컴패러블이냐 컴패러블하지 않냐에 따라서 이게 매스 프로덕션에 쓰일 수 있냐 없냐를 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정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반도체 공정, 통상 CMOS 공정에 이용되지 않는 너무 독특한 공정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코스트를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결국은 이 반도체 소사이어티에서 채택이 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중요하고 이 CMOS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세일즈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세일즈가 예전에는 팩토리 세일즈 오브 일렉트로닉스 이게 이제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 뭐가 생기냐면 비기닝 오브 IC가 아까 CMOS 개발되면서 생기고요.
그러면서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디지털 CMOS, 그다음 이런 것들이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피리어드 3가 결국 인포메이션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 개발되는 방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어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무어스 로가 그 원래 처음 생겨난 거는 이제 1965년에 무어가 했던 말에서부터 파생을 해서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한 의미를 계속 그 재해석을 해왔죠. 그래서 1965년에 얘기를 하고 그다음 1975년에도 무어가 또 별도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 디바이스가 다운사이징 된다는 거고요. 뭐 통상은 2년에 절반이 된다. 어떤 사람은 18개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개월 수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진다고는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이든 18개월이든 어쨌건 그 기간에 따라서 사이즈가 점점점 다운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그 10나노 혹은 그 이하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 다른 하나는 칩 덴시티입니다. 이 칩 덴시티도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 혹은 18개월에 한 번씩 2배로 증가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잘 맞아왔습니다. 물론 이게 안 맞아지는 포인트들이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그 집적이 되면 집적됨에 따라서 열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가 발생을 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잘 맞아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황해 법칙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그 반도체 소자가 점점 더 집적화되고 작아지고 이러면서 기술이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까 1960년에 그 CMOS 얘기를 했잖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떤 게 있냐면 그 인포메이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개발이 라이트를 통해서 개발을 되어 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지금 반도체가 발달을 했잖아요. 반도체 발달을 하는데 1963년에 화물 반도체,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그때 이제 주로는 갈륨 알세나이드인데 그 화물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레이저가 개발이 됩니다. 레이저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1966년에 옵티컬 파이버라는 게 개발이 돼요. 옵티컬 파이버는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코어와 클래딩이라고 해서 굴절들이 서로 다른 물질로 구성이 되는데 안쪽에 굴절이 높게 되고 바깥쪽에 굴절이 낮은 이쪽으로 이제 빛을 보내면 여기에서 내부 전반사 그러니까 그 인터널 리플렉션인데요. 여기에다가 전반사라고 해서 토탈이라는 말을 쓰죠.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으로 이쪽으로 보내는 정보가 이쪽으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로스 없이.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어떤 게 개발이 되냐, 어떤 게 발달하냐면 통신이 발달을 하겠죠. 옵티컬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레이저도 또 추가로 개발이 되고요. 이 1.3 마이크론, 1.5라는 거는 왜 했냐면 이 마침 이 옵티컬 파이버가 개발이 되면서 로스가 적은 대역의 웨이블랭스를 갖는 파장을 갖는 레이저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만들었던 거는 장파장은 아니었고 1.3, 1.5 이렇게 그 장파장으로 가면서 보다 옵티컬 파이버에 적합한 레이저들이 개발되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결국 옵티컬 커뮤니케이션이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에 커머셜라이즈 되고 그다음 옵티컬 인터넷이 그 2010년대에 커머셜라이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그 반도체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에서 생각하는 CMOS 기반의 땡땡땡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빛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IT and PT convergence 해가지고 IT는 아시다시피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인데 PT는 이제 포토닉스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개가 컨버지 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 발전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에서 이제 그 자율주행을 많이 하려고 하죠.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셀프 드라이빙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나요? 라이다가 떠오르시나요? 라이다가 떠오른다면 아마 좀 이 그 포토닉스 테크놀로지에 익숙하신 분인데 이 라이다가 떠오른다고 하면 이 라이다는 뭐냐면 라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죠? 이 라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이 라이다가 아마 가장 핫한 지금 포토닉스 소사이티에서 아주 가장 핫한 토픽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여기 있는 엔티나 아니면은 뭐 여기는 IT 뭐 이런 것들하고 결합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이제 머신러닝이나 AI 이런 기술들이 더 융합이 되면서 아주 새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고 했냐면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레이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공헌을 크게 했던 사람들이 1964년에 또 노벨 프라이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For fundamental work in the field of quantum electronics, which has led to the construction of oscillators and amplifiers based on the major laser principle. 메이저는 마이크로웨이브고요. 레이저는 라이트죠. 어쨌건 이런 걸 통해서 앰플리피케이션 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어떤 기능 이게 개발돼서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1962년에 갈륨 알세나이드를 이용해서 PN 정션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슈퍼 루미네센스 빛이 나오는데 좀 더 크게 나오는 것 같은 어떤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되고 좀 특이하게 그 다음에 그 해에 레이저 액션을 처음 보게 됩니다. 레이저 액션은 여기서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인데요. 거기서 여기 SE가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거든요. 이 현상을 보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어디서 봤냐면 갈륨 알세나이드 PN 정션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런 거 PN 정션 그러니까 실리콘 PN 정션 있잖아요. 근데 실리콘이 아니고 갈륨 알세나이드 PN 정션에서 정션을 했는데 거기에서 빛이 나오더라. 그걸 보게 된 거죠. 빛이 나오는데 마침 이런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되는 형태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은 밴드갭 있죠. 밴드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렉트론이 열받아 있던 일렉트론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포톤이 나오면 뭐죠? 이게 스펀테니어스 에미션이죠. 근데 여기에 이번에는 밴드갭이 있고요. 그다음 일렉트론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쪽에서 오던 포톤하고 같이 영향을 받으면 이 두 개가 코히어런트한 특성을 가집니다. 코히어런트하다는 건 이제 스페이셜하게 스페이스에서의 특징이 있고 그다음 템포럴한 특징이 있는데 어쨌건 코헤런트 결맞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같은 파장 뭐 이런 같은 파장이면서도 또 같은 방향 그리고 이 공간상에서의 인 페이즈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서 레이저가 직진성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레이저의 웨이브랭스가 보다 내로하게 되고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정 웨이브랭스에서만 이렇게 빛이 강한 인텐시티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도체 레이저의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근데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헤테로스트럭처라는 게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a new kind of semiconductor material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 때 단순한 PN 정션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expensive하고 complicated chemically and technologically, 그렇지만 but most efficient, 효율이 좋습니다. 효율이 좋다는 건 예를 들어서 전류를 동일한 전류량을 인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빛의 양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상 그 LED의 효율 같은 걸 얘기할 때도 뭐 efficiency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LED도 지금 전부 다 헤테로 스트럭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헤테로 스트럭처 어플리케이션이 더블 헤테로 스트럭처 레이저, 그러니까 레이저는 지금 전부 다 더블 헤테로 스트럭처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는 디바이스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포토 디텍터도 헤테로 스트럭처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OEIC, 이건 Optoelectronic Integrated Circuit 해서 이제 그 광소자도 인테그레이티드 된 서킷 형태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헤테로 스트럭처를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한글로 얘기를 하면서 자꾸 그 이런저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해서 지금 보아하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헤테로 스트럭처 트리는 1985년에 그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딱 봐도 그래픽이 좀 유치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현재 거의 대부분 사용되거나 약간 유사한 형태로는 어쨌건 다 쓰이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그 빨간색 그 블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기반 기술들을 이용해서 나올 수 있는 최종 파생품들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년이면 그 제가 5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이고 벌써 35년 정도 시간이 흐른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왔던 기본 개념들이 지금 다 쓰인다고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좀 상당히 그 신기하기도 하죠. 자, 그다음 어떤 여기에서는 어떤 거를 나타내냐면 이 헤테로 스트럭처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것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처음에 더블 헤테로 스트럭처 레이저라는 게 1963년에 알프헤로브 그리고 크레머 요 세 명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물질들을 계속 바꾸죠. 그러니까 갈륨 알세나이드 포스파이드, 알루미늄 갈륨 알세나이드, 그러면서 이제 그 조금 더 발달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계속 그 발달을 하다가 이제 퀀텀 사이즈 이펙트를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1978년에 퀀텀 웰이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니 콜로니악이라는 사람이 퀀텀 웰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보다 효율이 좋아서 정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인드 LD는 스트레인드 퀀텀 웰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점차적으로 계속 그 유사한 형태, 그러니까 그 헤테로 스트럭처인데 조금 더 복잡하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이런 스트럭처들을 개발을 하다가 결국 이제 2000년에 그 노벨 프라이즈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그러니까 이걸 해야만 되는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피션시를 얘기를 했었죠. 이 이피션시는 반도체 레이저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전류를 인가를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전류 밀도고요. 그러니까 커런트가 있는데, 커런트 말고 커런트 덴시티, 우리가 통상 그 디바이스에서 그 커런트를 얘기할 때는 스몰 볼륨이기 때문에 이 볼륨에서
단위 면적당 얼만큼의 전류를 사용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작아지면, 그러니까 사이즈가 클 때는 어차피 그냥 일정량의 커런트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작을 때는 이 그 면적당 얼만큼의 전류를 흘렸냐에 따라서 해당하는 뭐 열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커런트 덴시티를 얘기를 하고, 이 커런트 덴시티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그 커런트 덴시티에서 발진을 했느냐, 그러니까 레이저로서 액션을 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정됨에 따라서 그 전력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랑 전압의 곡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만큼의 전력을 쓴다라는 전력량이 나오는데, 이 전력량을 줄이려면 결국은 전류를 줄여야 되고, 이 전류를 얼마나 잘 줄일 수 있느냐가 레이저의 그 어떤 스펙의 핵심 스펙이 되는데, 그 과정이 이 헤테로스트럭처가 발달하면서 급격하게 낮아졌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JTH는 아까 제가 커런트 덴시티를 얘기했으니까 스트레스홀드 커런트 덴시티예요. 이거는 뭐냐면, 레이저가 액션을 하려면 전류를 인가를 하고요. I 또는 J. 레이저가 처음에는 그 발진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일정 커런트 레벨이 이상 올라가면 이렇게 발진을 하게 돼서, 이게 이제 라이트 아웃풋 파워가 될 텐데요. 여기 요 포인트가 바로 스트레스홀드 커런트 덴시티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만약에 이렇게 동작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훨씬 낮은 전류에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고, 그 얘기는 낮은 소비 전력으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과정이 처음에 더블 헤테로스트럭처라는 걸 도입을 해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퀀텀 웰, 그 다음 퀀텀 닷,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퀀텀 닷까지 온 다음에는, 그 다음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특수한 형태의 레이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좀 관심이 넘어간 상태인데, 어쨌건 여기까지 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게 워낙 낮은 전류다 보니까 이거는, 이 퀀텀 닷 레이저는 상용화되진 않았고, 이 퀀텀 웰을 이용하는 거는 전부 다 커머셜라이즈 됐습니다. 자,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고요. 이때 받을 때 이 두 명이 받았습니다. 알페로브랑 크레머, 이 두 명이 헤테로스트럭처로 받았고, 그 다음 다른 한 사람은 유명하죠. 잭 킬비, 인투그레이티드 서킷을 처음 만든 사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이 잭 킬비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인투그레이티드 서킷이 경매로 나와서 아마 수억이었나 수십억이었나 이렇게 해서 아마 팔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헤테로 스트럭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crystal consisted of one or more junctions between different semiconductors with different band gap, lattice constant, layer thickness.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밴드 갭을 갖는 물질이, 그리고 서로 다른 lattice constant를 갖는 물질이 다른 두께로 해서 적층된 형태가 헤테로 스트럭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리콘만 썼다, 실리콘에 N타입하고 P타입 도핑해서 썼다, 이런 걸로는 안 되고, 갈륨 알세나이드인데 얘가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호모 정션이잖아요. 이거는 갈륨 알세나이드, 갈륨 알세나이드, 갈륨 알세나이드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호모 정션이고요. 근데 요거는 갈륨 알세나이드, 알루미늄 갈륨 알세나이드, 그다음 갈륨 알세나이드, 갈륨 알세나이드 이러면 여기서 딱 정션이 일어나면서, 여기는 헤테로 정션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싱글 헤테로 정션. 더블은 뭐냐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도 물질이 다르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도 물질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서로 다른 물질이 돼 있을 때 이 경우를 더블 헤테로 정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레이저는 이제 그 게인 가이디드랑 그 다음에 그 인덱스 가이디드 레이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오늘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나중에 옵토일렉트로닉스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세미컨덕터 레이저 강의를 들으시거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접하시게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 웰이라는 게 결국은 이 밴드갭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웰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퀀텀 웰은 특히 그 중에서도 레이어의 티크니스를 이제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를 볼 수 있는 사이즈로 가져가서 그 효과를 보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들은 이게 개발되는 형태들입니다. 보시면 연도가 점점 증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원 사이드 인젝션, 슈퍼 인젝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더블 헤테로 스트럭처, 이게 더블 헤테로 스트럭처고요.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밴드갭이 작은 물질이 가운데 있죠. 그 다음 밴드갭이 큰 물질이 양쪽 사이드에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딱 봐도 여러분이 예측하시다시피 이 일렉트론이 한쪽 가운데 컨파인 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통상 요 가운데 있는 물질이 굴절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가 굴절률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굴절률이 높기 때문에, 굴절률이 높은 물질이 가운데 있고 사이드가 굴절률이 낮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옵티컬 컨파인먼트 현상이 일어나죠. 요거는 파이버, 아까 옵티컬 파이버랑 비슷합니다. 옵티컬 파이버도 가운데 굴절률이 높고 양쪽에 굴절률이 낮은 물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빛이 가이딩 돼서 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이 가이딩 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필드 형태로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가이딩 되어 있다는 건 가운데 쪽에 포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는 뜻이 되고, 그것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인 어떤 액션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물질에 대한 게 있겠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갈륨 알세나이드를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알루미늄 갈륨 알세나이드, 그런 물질들을 쓰고 조금씩 바꿔왔는데, 아마 수업 시간에도 누차 반도체 이론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갈륨 알세나이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알세나이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레티스가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갈륨 알세나이드랑 알루미늄 알세나이드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알루미늄 갈륨 알세나이드, 그 다음 혹은 여기가 이제 인디움 알세나이드인데, 인디움 알세나이드에서부터 갈륨 알세나이드까지 여기 약간, 이쪽 약간, 여기는 인디움 갈륨 알세나이드인데 여기도 인덱스 레레스 컨스탄트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들이 계속 많이 이용이 되었다. 레티스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되죠? 스트레인을 받겠죠. 그래서 컴프레시브나 텐사일 스트레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때 크리스탈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고, 그게 디바이스를 만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선에서 다양한 물질들이 개발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좀 더 복잡한 구조를 나타내고요. 그다음 이게 이제 레이저의 기본 구조입니다. 레이저의 기본 구조인데 오늘 수업에서는 그냥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를 인가를 시켰을 때 이 안에 액티브 리즌이 이제 퀀텀 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퀀텀 웰에서 여기서 포톤이 생성이 되고, 이 생성된 포톤들이 사방으로 방출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옆면, 이 측면이 공기랑 접촉되는 이 인터페이스가 굴절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도체와 공기 간의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반사를 이용해서 공진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피드백이 되고요. 피드백 되는 것들을 통해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하실 거는 이게 이제 더블 헤테로 스트럭처로 돼 있다. 그래서 가운데가 갈륨 알세나이드인데 위아래가 알루미늄 갈륨 알세나이드로 돼 있죠. 요게 그 더블 헤테로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고 했죠? 옵티컬 컨파인먼트랑 일렉트리컬 컨파인먼트가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효율이 좋은 레이저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헤테로 스트럭처는 꼭 레이저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응용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솔라셀도 그렇습니다. 솔라셀이 뭐죠? 태양광을 받아서 그거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려면 태양광을 잘 받아야 되는데 태양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6000 켈빈에 해당하는 솔라 스펙트럼, 그러니까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 대기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흡수되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포톤들이 들어오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이런 스펙트럼으로 나타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스펙트럼에 있는 모든 빛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밴드갭이 있잖아요. 그죠? 밴드갭이 있으니까 밴드갭 있는 거에 맞춰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각각 서로 정해져 있는 영역의 빛을 받을 수 있다면 그냥 일반 하나의 물질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일종의 높은 효율을 가지는 태양 전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솔라셀의 헤테로 스트럭처가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도 예를 들어서 이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HBT, 통상 HBT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여기 햄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런 특수한 구조, 밴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수한 전자의 오물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속도를 높이거나 이런 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때도 크레머랑 알파로브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어요. 그다음 이 레이저 다이오드 퍼포먼스 이 앞에 했던 거랑 약간 반복되는 내용인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헤테로 스트럭처를 만들면 참 좋은데 근데 걔가 컴플리케이티드하고 익스펜시브하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그거를 덜 익스펜시브 하게끔 혹은 공정이 용이하게끔 하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 텐데 그게 바로 이제 머티리얼 그로스 테크닉입니다. 요게 테크닉이 얼마나 발달을 했냐에 따라서 크리스탈 퀄리티가 좋아졌었고요. 이런 MB랑 MOCVD가 발달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스트레스홀드 커런트 덴시티가 이 정도 레벨했던 게 이렇게 낮아지고 그 다음에 퀀텀 닷으로 와서는 사실은 워낙 만드는 그룹도 다양하고 그 다음 물질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방향으로 스트레스홀드 커런트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발달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퀀텀 컴파일먼트 스트럭처.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그냥 벌키한 물질 매크로스코픽하게 볼 때는 이게 한 센티미터 레벨이라고 하면 웨이브랭스 오브 라이트하고 비슷한 수준이 이제 웨이브 가이딩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브로이 웨이브랭스에 근접하면 이제 퀀텀 사이즈다라고 해서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가 일어납니다. 그게 통상 한 수 나노 정도의 스케일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드브로이 웨이브랭스 통상 메타 웨이브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람다가 모멘텀 P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라고 표현도 하죠. 어쨌건 우리가 아마 반도체 소재 이론에서 이 드브로이 파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퀀텀 웰이라든 그러니까 포텐셜 웰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근데 이게 이제 퀀텀 스트럭처로 갔을 때 완전히 디스크리트한 레벨의 어떤 에너지 레벨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좀 더 재밌는 현상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ን시티 오브 스테이트 있죠. 데ን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데ን시티 오브 스테이트랑 그 다음에 Fermi Dirac Distribution,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뭐를 결정이 되죠? 일렉트론 덴시티를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일렉트론 덴시티는 광학에서는 옵티컬 게인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티컬 게인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는 또 뭐랑 왜 연관이 있냐면 웨이블랭스 오브 라이트, 나오는 빛의 파장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다면, 벌크한 구조와 퀀텀 웰이 되면 그때의 데ን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바뀌기 때문에 이 데ን시티 오브 스테이트 바뀌는 걸로 옵티컬 게인의 모양이 바뀌는 거죠. 와이어, 닷 이런 걸로 갈 때 데ን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바뀌니까 옵티컬 게인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요 벌크한 구조와 그 다음 여기 있는 퀀텀 닷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만약에 웨이블랭스 오브 라이트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죠? 퀀텀 닷에서는 딱 특정 파장에서만 빛이 나오는데, 여기 벌크 구조에서는 브로드한 영역에서 빛이 나오죠. 에너지니까 이 에너지가 웨이블랭스랑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로 LED를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퀀텀 웰까지는 갈 텐데, 대략 이런 형태의 스펙트럼을 가진다면 퀀텀 닷으로 LED를 만든다면 아주 내로우한 스펙트럼을 가지겠죠. 그러면 이 내로우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게 결국 이제 색순도, 컬러 퓨리티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빛의 파장을 파인하게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퀀텀 컨파인드 스트럭처가 상당히 다양하게 이용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calculated material gain,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명확하게 퀀텀 닷에서 훨씬 더 내로우한 스펙트럼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끝났네요. 자, 물론 이 퀀텀 닷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할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LED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이런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소자들 중에 가장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디바이스들, 특히 플렉서블 디바이스들의 일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 오버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